안녕하세요. 강은택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있습니다. 오늘 그 해방 이후에 고아 송진우의 정치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의 시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당연하게 우리를 억압했던 일본이 물러가게 됐으니까 너무나 뭐 당연하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하나의 질서에서 또 다른 질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전에 일본의 총독부 중심의 정치 질서가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이제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질서가 만들어져 가게 되는 그 첫 출발점이 사실은 해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전환기라고 하죠. 하나의 정치적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적 질서가 시작되는 그 지점, 그걸 우리가 이제 전환기라고 부르는데, 1945년 8월 15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심각한 전환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시대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눈이 내리고 난 다음에 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눈 내린 다음에 산을 가보면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누군가 먼저 걸어갔던 사람의 발자국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따라가게 될 겁니다. 말하자면 1945년에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호함 속에서 과연 어떻게 출발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매우 현실적인 판단,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야 되고 어느 길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판단이 매우 중요한 거죠.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상황에서 고아가 생각했던, 그리고 고아가 판단했던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자. 이게 오늘 여러분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해방이라는 게 우리가 뭐 너무나 기다렸고 너무나 행복한, 그리고 정말 벅찬 기쁨을 누렸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사진을 통해서 아마 보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그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국제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해방이 우리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혹은 참전을 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일본군을 쫓아내고 우리가 승리한, 그래서 다시 우리 땅을 되찾은 게 아니라 연합군의 일본에 대한 공격에 의해서, 그 승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 김구 선생도 마지막에는 사실은 그 광복군이 연합군과 같이 이런 그 한반도에 진공하는 그런 계획도 세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적으로 본다면, 특히 연합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 한반도라고 하는 공간이 일본의 소유로부터 그냥 진공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셈이 된 거죠. 그리고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은 됐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이후의 질서를 곧바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해방이 갖는 좀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고화가 탁월했다고 할 수 있는 점은 매우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명분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화의 생각은 일단 남쪽의 미군, 북쪽의 소련군이라고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특히 남쪽에서는 미 군정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군은 일정한 기간 동안 어쨌든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는 여기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미군정은 다른 자기들 이외의 다른 정치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치 세력으로. 그리고 이제 동시에 고아의 생각은 궁극적으로는 중경에서 돌아온 임정 세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이루자는 거죠. 그래서 임정을 중심으로 민족들이 뭉쳐서 새로운 나라를 이끌고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거죠. 다만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현실적 고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패망이 매우 분명해졌던 시점에 이제 일본 총독부에서 엔도 총감이 여운형에게 질서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운형이 고아에게도 참여를 청했지만 사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현실적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새로운 질서를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가?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미군정과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중경의 임시정부 세력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이 뭉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당시로서는 뭐 매우 신중하고 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신탁 통치안이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죠.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모스크바에서 3상 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과 영국이 3상 그 외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그거는 합의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28일 날 12월 28일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제 막 해방이 돼서 이제 독립을 누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자주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신탁 통치를 한다? 이게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보면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나왔던 신문의 기사나 뭐 사설이나 이런 내용을 봐도 매우 격정적인 그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일반 대중들은 이제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당시에 지도자들이라면 이런 안에 대해서도 저는 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개방적인 형태로 이 탁치 논쟁에 대해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 신탁 통치안에 대해서 우익이 이제 반탁으로 돌았고, 또 뭐 반탁이었죠. 원래 이제 반대 입장이 분명했고, 같이 합류했던 좌익이 그 이후에 이제 찬탁으로 돌면서 신탁 통치안이 이제 이념적인 이제 구분의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신탁 통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그 동안에는 상당히 이제 좀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근데 이제 뭐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모스크바 3상 결정을 보면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소련의 4개국이 5년 이내 신탁 통치를 하겠다. 이게 이제 당시에 중요한 결정이었고, 가장 알려진 게 이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앞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째 조건이 조선의 민주 임시정부를 구성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부를 하나 만든다는 거죠. 임시정부를. 그리고 임시정부가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가장 핵심이 되는, 지금 이제 한반도를 분할해서 점령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소 공의에서 논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 네 나라가 이제 5년 이내에 신탁 통치를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타이밍입니다. 이게 뭐 특히 이제 국제 정치적이든 정치적이든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당시에 미국과 소련 모두
그러니까 남북한을 분단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모두 다 통일된 뭐 조선이든 한국이든 한반도든 그를 당연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할 점령이라는 건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시절이죠. 그리고 미소 간의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정부가 구성이 되고 그 정부 구성에 따라서 신탁 통치에 앞서서 한국의 임시정부, 조선의 임시정부 혹은 뭐 코리아 임시정부와 협의를 거친다. 이게 이제 신탁 통치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모스크바 3상의 결정을 통해서 남북한을 어우를 수 있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요즘엔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해방정국에서 보면 거의 유일한 통일정부의 가능성이 있었던 유일한 시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탁통치안은 우리가 쭉 뒤에 이어진 것까지 다 보면 해방 이후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이루어졌던 최초의 한국 문제에 대한 합의였고요. 결국 48년까지 가더라도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유일한 한국 문제에 대한 합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냐, 조금 더 신중하게 가야 되지 않았느냐. 뭐 당장 그것이 찬탁이든 반탁이든 간에 그 모스크바 3상 협상 그 결정 내용이 줬던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 거고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거냐, 이런 데 대한 판단은 저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이 탁치 문제 이후에 이제 우리 정치는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좌익 우익 간의 갈등이, 이념적 갈등이 격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통합 자체가 어려워졌고, 게다가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겹치게 되면서 그 이후는 뭐 사실상 통일한국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고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자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김구를 비롯한 이제 임정에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군정을 제압하고 통치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임정에서 당시 이제 임정 내무장관이었던 시니키의 이름으로 국자 1호 2호라는 걸 이제 발령을 합니다. 임정이.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미 군정이 장악하고 있는 전국의 행정권과 경찰권을 우리 임시정부가 접수하겠다. 그리고 한국인 근로자들은 파업해라. 그 다음에 상가는 철시해라. 이게 이제 국자 1호 2호의 내용입니다. 소식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임시정부의 분들이 내렸던 결정인 거죠. 근데 이거는 미 군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같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통치하고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이 한반도의 남쪽을 관리하고 있는데 임정이 이렇게 하고 있다. 쿠데타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쿠데타 쿠데타라고 그래도 좋은데 그럼 이제 그럴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었느냐에 대한 거죠. 결국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미 군정에서는 화주 중장도 그렇고 김구와 임정 세력들을 인천에 있는 감옥에 투옥시키고 얼마 있다가 중국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서 많이 만류를 해서 그거 안 된다고 만류를 해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미군정은 실질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힘이었던 거죠. 당시에 현실적인 힘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지도자들이라면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현명하게 슬기롭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저는 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럼 1차적으로 신탁통치안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었느냐. 이게 이 정치적인 결정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지나버리고 나면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항상 최선의 현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가장 좋은 내가 아는 문제만 시험 문제 나와라.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면 결국은 주어져 있는 현실에서 정치 리더라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안 된다면 차선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저는 이 탁치 논쟁과 관련됐던 이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통일 한국의 수립과 관련한 어떤 그런 기대에서 본다면 정말 중요했던 타이밍이었는데 이 타이밍을 사실은 이제 잃게 됐습니다. 거기는 이제 고아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과도 저는 깊은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건대 이게 정말 무턱대고 반대만 할 일이었을까? 우리에게 주어졌던 해방의 속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적어도 일반인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뭐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당시 우리 국가를 이끌었던 정치 리더들은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뭐 김규식을 비롯해서 몇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덮여버린 거죠. 강경파의 목소리에 의해서. 우리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그 문제 있고 나서 이제 고아의 그 신중론이라고 하는 것이 임정의 강경한 목소리에 덮였고 게다가 이제 그거에 대한 열렬한 토론, 격렬한 토론이 있고 난 그날 밤 이제 고아는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잘 됐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 인해서 우리가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도 날렸고 이념적 갈등도 심해졌고 또 임정 세력은 임정 세력대로 또 미군 정부와 관계가 나빠지면서 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국내적으로도 한민당을 비롯한 이런 세력들의 도움도 이제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 자체에 대한 매우 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아가 가졌던 그런 신중함, 그런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 지금 돌이켜보건대 이런 오래된 분단, 그리고 전쟁까지 겪었던 그동안의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면 참 아쉽게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고아는 이제 해방공원에서 사실상 이제 넉 달 정도가 뭐 45년 12월 30일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그 중요했던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고아가 살아 있었으면 참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얼마나 또 좀 달라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뭐 고아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일단 뭐 독재 안 된다는 거죠. 개인의 독재든 계급의 독재든 안 된다. 명확했고요. 민주주의 중요하다 이런 거였었고. 그다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전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국내 주요 정치 세력들, 그러니까 뭐 좌우를 막 나르는 겁니다. 뭐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좌파 다 포함하는 그런 주요 정치 세력들 간의 협의체 구성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 포용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명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해방 전에 어쨌든 그 독립운동이 중심으로 많이 봤던 임정 중심의 통합을 해야 된다. 매우 현실적이고 명분이 있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포용성도 있었고 민족주의적 열망도 매우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약하자면 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강조. 그러나 이제 뭐 경제적 부분에는 유연성이 있고 또 임정이라고 하는 명분. 그 다음에 포용력 있고 통합적인 리더십. 이게 이제 고아를 상징하는 저는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아가 살아서 그 이후 뭐 원래 한민당 수석 총무 아니었습니까? 뭐 사실 수석 총무라는 게 이제 당대표 같은 거죠. 그 수석 총무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살아서 그 이후에 해방공간의 정치를 이끌 수 있었다면 아마 그 이후에 정치적 경로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아의 이른 죽음이 사실 많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시절이 오래전의 일이지만 단순히 이게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저는 부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세상, 뭐 이런 보다 나은 미래, 이게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두 발은 현실이라는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늘 위에서, 뭐 구름 위에서 어떤 이상을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고화 송진호 선생은 그 해방 직후의 그 어지러운 전국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 이상, 그와 함께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오늘의 현실, 이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하고 또 살펴볼 수 있었던, 사실은 보기 드문 정치 지도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저는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가 조금 더 오래 정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특히 그 시기가 너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전환기 아닙니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너무나 우리 민족적으로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중요했던 시기에 그분이 조금 더 오래 정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의 정치는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런 점이 그의 이른 죽음이 더욱더 애석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